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황태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시간, 역사 공부 시간입니다. 대한제국 전후사. 오늘은 이제 황태영 교수님과 함께 또 대한제국은 백성의 나라였다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한국 근대사 대한제국 편을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드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강의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지난번은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네. 6.25 경전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서양과 관계 속에서 그게 어떻게 전파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훑어야 됐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대한제국이 복잡하고 또 아주 높은 경지의 사상 차원에서 건설됐다는 것을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설명은 아니지 않았던가. 가령 400만이 되는 유생들이 지식인 대중으로 존재하는 나라에서 네. 중국만이 황제가 있고 제국이라고 생각해온 오랜 전통 속에서 갑자기 고종 황제와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황제로 칭하고 제국으로 가자 그러면 유생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면 못 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 400만이 넘는 유생들이 자발적으로 임금한테 황제를 칭하고 네. 제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형성돼서 그게 주청이 됐는지, 소위 칭제 상소 운동이 그렇게 1년 가까이 벌어졌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상의 변화, 네.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조선 중화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그래요. 좀 덜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려우면 사실 이제 앞에서 어려운 게 교수님 앞에서 말하면 죄 짓는 것 같다고. 교수님 앞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만드는 네. 것은 우리 이 작가 책임이야. 자, 그 황제의 나라 중국은 이제 보통 황제의 나라였는데 그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 조선 500년 동안. 예, 500년 근데 그 동안. 안에서 한쪽으로 이미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만주족이라는 오랑캐가 중국을 차지하게 되니까 명나라가 예. 망하고, 네. 우리가 명나라를 계승했다고 생각해서 대보단이라는 것을 경복궁 안에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대보단은 크게 은혜에 보답하는 제사단이다는 뜻인데, 그 마지막 황제의 이제 명나라 황제의 제사도 계속 이어서 지내서 우리가 이어받은 걸로. 우리가 보통 제사를 이어받으면 그 집이 큰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큰 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가 된 거죠. 그 이전에 소중화라고 불렀는데 조선중화, 한시적 조선중화가 돼요. 우리가 계속 청나라를 우습게 알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청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그런 걸 포기하고 이제 송시열 계열은 소리 없이 다시 숭화 모하주의로 네. 중국을 받드는 걸로 갔고, 우리의 이제 동네 유생들, 일반 유생들은 한시적 조선 중화론의 한시적을 띄어버리고 아예 조선 중화론은 독자적인 걸로 그 아까 말한 200~300만 명의 유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봤더니 중화란 문명어 중심이라는 뜻인데, 문명어 중심이 런던에 돼 있고 뭐 보니까 워싱턴에 돼 있고 파리에 돼 있고 동경에 돼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북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도 중화일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중화론이 나오는 거니까, 조선 중화론은 대단히 독립 국가적인 사상을 유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때는 그렇게 바뀌는 사유를 못 하니까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중국의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송시열의 세계관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기도 하고. 송시열은 정업에서 죽은지 아시죠? 예, 예. 제가 정업 출신입니다. 정업 출신. 전봉준의 고향 출신인데 예. 아무튼 최단 시일 내에 이 근대 국가의 조선 중화론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은 조선 중화
근대국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분이 해방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런 노비도 없고 양반도 없는 사회가 됐는가 얼마만큼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대한제국기에는 왕의 최측근들이 양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민 출신 아니면 천민 출신들이었다. 최측근들이 그리고 최고 높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역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그 신분제도의 폐지는 갑오 개혁 때 폐지됐다 이렇게 저희는 배웠거든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죠. 근데 네. 고종은 이미 1882년부터 준비를 해서 양반들만을 쓰지 않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관직을 주고 쓰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노비 장정이라는 걸 발표해서 노비를 폐지를 해요. 근데 이제 노비들이 노비 장정을 못 읽으니까 한문으로 돼 있어서 좀 지연되고 그러긴 하는데 1894년 전봉준의 동학혁명군의 이제 봉기에 의해서 그 고종의 그 노비 해방 장정이 실현되게 돼요. 죽창으로 실현한 거죠. 고종의 포고령과 죽창을 결합해 가지고 이미 노비가 해방이 돼요. 갑오년에 있었던 개혁이라는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창을 든 지 한 10개월이 지난 뒤에나 9개월 지난 뒤에나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해방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미 죽창을 들고 일어난 3, 4개월 사이에 다 해방이 이루어지니까. 양반들 불화를 몇 가문을 까버려요. 다시는 양반 새끼를 못 낳게. 그 소문을 듣고 30리 밖에서 동학군이 나타났다고 하면 양반들이 미리 알아서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노비를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이미 양심은 쩔려 있었죠. 고종의 노비 해방령은 떨어진지는 양반들이니까 알고. 그런데 이제 글을 못 읽는 노비들을 묶어서 이제 있었는데 노비 문서를 완전히 동학혁명과 더불어 불태우게 돼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물론 동학군이 가서 불태운 적도 있지만은 그건 소수였고 대부분 알아서 다 불태워요. 경기도까지 모조리 다. 동학군의 영향력은 경기도까지 다 미쳤어요. 경기도까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과 전봉준의 연합으로 이제 완전히 집권 해방이 이루어진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비가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된 노비들이 당장 갈 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로 재고용됐어요. 임금 노동자. 머슴이나 임금. 머슴은 1년 단위로 고용되는 임금 노동자거든요. 그걸 머슴이라고 그랬고 한자로는 연고라고 그랬어요. 연 단위로 고용된다. 연고. 날품팔은 일고. 또 매월 월급 받는 건 월고 이렇게 불렀는데 일고, 월고, 연고로 고용이 돼요. 그건 그 이전에도 순조 1년에 공노비를 신노비라고 하는데 해방시켰을 때도 뭐 관공서에 노비들이 싹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못 할 텐데 심부름 할 사람도 없고 또 밥 해줄 사람도 없는데 해방시키고 바로 임금 노동자로 재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노비 문서를 몽땅 내놓고 싹 불질러 버렸다고 그랬죠. 불질러고 그 사람을 임금 노동자로 재고용을 해요. 그렇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방이 돼요. 그렇군요. 뭐 생계 기반이 없어서 뭐 해방을 못 시켰다가 이제 그 이전에 양반의 이제 변명이었고 실제로 재고용하면 되는데 그렇죠. 돈을 줘가면서 월급 줘가면서 재고용을 하는 그런 그러면 자유 임금 노동자가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또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느냐? 대한제국 때 신분이 완전히 해방됐을 때 호적이 만들어져요. 대한제국의 이제 연호를 광무라고 했기 때문에 빛날 광자, 우리가 무력을 때 무자요. 빛나는 무력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무력을 갈구했으면 고종이 연호를 광무라고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호적을 광무 호적이라고 그래요. 그 광무 호적과 일본의 명치 시대의 호적인 명치 호적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4개의 신분이 그대로 이제 화족, 사족, 그다음에 평민들의 평족, 그다음에 그 천민 이렇게 4개의 신분이 족정난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쓰게 돼 있어요. 족정난. 그런데 광무호적에는 아예 족정난이나 신분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산업공상을 직업을 쓸 수는 있어도 거기에 뭐 신분을 쓰는 난이 아예 없기 때문에 두 개의 호적만 비교해봐도
대한제국기에는 완전히 신분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제 때 보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잡히면 그놈들이 서류 정리하는 거 보면요. 신분, 양반, 그런 거 다 적어놨어요. 신분, 평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 왜 그랬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식민지화 되면서 다시 전국에 있는 그 무너진 양반들을 다 일본 식민 총독부 놈들이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양반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걸 통해서 황도 유학이라고 하는 성균관을 접수해가지고 황도 유학으로 전국에 있는 양반을 다시 저들이 자기들 밑에 통할 밑에 흡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양반 쌍놈이 다시 살아나 버려요. 36년간. 그러면서 식민지 호적에 그렇게 양반이라고 다시 기록되는 이게 신분난 이제 족적난이 아니라 일본 명치식은 족적난인데 신분난 그래서 신분난에 평민 이 양반 이렇게 적어 넣게 됐어요. 역사가 후퇴한 거죠. 그렇죠. 그게 역사가 후퇴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후퇴한 게 해방된 신분이 다시 신분제가 다시 되돌아간 거. 그게 일제시대 때 최고의 후퇴예요. 두 번째 후퇴는 자유로웠던 남녀 관계가 일제 때 완전히 일본식으로 여자가 남편 앞에 무릎 꿇는 식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것들. 하여간 또 우리나라에 자본주의적 영농이라는 게 생겨났었는데 그래서 지주 소작 관계에 반봉건적인 관계도 있었고 자본주의적 농업도 있었고 두 개가 혼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완전히 지주 소작 관계라고는 반봉건제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식민지가 되면서 자본주의적인 생산 농업 관계는 싹 사라지고 일본식으로 다시 반봉건제로 완벽하게 전환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런 농경 관계도 보면은 후퇴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대목에서 후퇴하는 거죠. 토지 소유 관계가 후퇴하고 신분제가 후퇴하고 남녀 관계가 후퇴하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왜 아셔야 되냐? 남녀 관계가 이렇게 불평등했다. 그것을 조선시대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 탓이고 그다음에 양반 쌍놈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런 것이 일제시대 때 부활된 건데 원래 조선이나 대한제국 때 그런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은 저희도 다 그런 그렇게 역사학자도 배웠거든요. 있고 네. 그렇게 논문 쓴 자도 있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국민윤리라는 과목으로 철학을 이제 배웠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국 철학을 배울 때도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철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웠는지 예, 알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와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국가가 되려면 이제 근대적인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대체로 이제 지금까지 친일 구도에서 배운 역사책에서는 최초 헌법은 홍범 14조다. 네, 그렇게 이게 박영호가 만든 거거든요. 예. 박영호 주도로 고종은 끌려나가서 그냥 제사만 지내는 식이었는데 박영호는 친일파였잖아요. 친일파죠. 대표적인 친일파죠. 예, 나중에 후작자귀를 받는. 네. 그런데 이 박영호의 홍범 14조를 고종이 나중에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부정해버려. 그런 건 일본 놈들이 교류들이 만든 거라고 해갖고 부정하고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대한국 국제라고 불렀어요. 국제. 대한국 국제. 예. 그걸 만들도록 명하고 나중에 수개월 뒤에 보고를 신하로부터 받는데 예. 이제 거기에 보고 오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1편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2편은 나중에 또 준비하고 3편이 있으면 후속편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편 후속편을 만들기 전에 이제 대한제국이 공격당해서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제국의 1편만 발표된 걸 가지고 대한제국 국제가 황제의 권한만 국가와 황제의 권한만 거기다 써놨지 기본권은 없다 백성에.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황제 독재 국가를 수립한 거라고 해석은 국사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뭘 못 보는 거냐면 1편이라는 보고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시하지 않는 거야 우리나라 그렇죠. 문서들을. 그러니까 1편이라는 얘기는 2편, 3편, 4편 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편의 제1조가 뭐라고 되냐면 자주 독립하온 제국임을 천명하고 제1조는 유전즉 500년에 전내하시고 유후즉 호 만세 불변하오실 전제정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요. 500년부터 전래되어 오고 예. 또 앞으로 만세 불멸으로 전래될 전제 정치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라는 이렇게 나라는 규정한 거예요. 이것만 네. 보면 전제 국가를 선포한 걸로 되잖아요. 예. 뒤에 국민의 권리는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제 독재 국가를 고종이 대한제국을 통해서 도모했다고 해석은 우리나라 국사학자가 90%가 넘어요. 대한제국이 그러니까 백성의 나라가 아니라 군주의 나라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전제군주 나라. 전제군주.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씩 뜯어보면요. 500년 내 전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으로 성문화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전제라는 말이 이제서 만들어지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문,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오던 걸 문자로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전제라는 말을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 사람들이 국제법을 많이 참고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선 만국공법에서 쓰는 전제국이라는 말은 그냥 군주국이나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전제정과 군주정은 다른 말이 아닌 걸로 쓰여져요. 네. 그러니까 군주정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헌법에 있으니까, 이 헌법에 선언한 거니까 입헌군주국이죠. 입헌군주국. 입헌군주국, 근대국가 두 유형은 민주공화국과 입헌군주국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예. 입헌군주국 길을 택한 거예요. 이 뜻을 알고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편이니까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후속편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왕의 권리와 국가 권한을 규정한 것을 유일한 헌법의 전부로 보는 해석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도 지금 이제 국가의 권력 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큰 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면 시민의 국민의 권리라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있잖아요. 국회가 있고, 그렇죠. 대통령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예. 순서가. 이제 그것처럼 여기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듯이 여기는 입헌공화국이다, 군주국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편밖에 없고 2편, 3편이 나올 것임을 그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이게 전부라고. 전제국가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피땀으로 피로 만들거나 썼던 그 어떤 업적이나 그런 글들을 우리 국사학자들이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싸가지 없는 이 학술 행태인데, 이게 내가 피땀이라고 그랬지만 실은 땀보다 피가 더 많이 유혈낭자하게 흐르면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대한제국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의병들이 죽습니까? 의병을 해서 왕을 러시아 공간으로 결국은 옮겨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시간을 벌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을미의병으로 인하여 중앙에 있는 친일 군대 1000명 중에 500명이 남하에서 의병 진압으로 내려오는 통에 남하에서 서울에 빈 공간이, 군사적 공백이 생기면서 고종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종이 알아서 공간으로 움직인 거, 러시아 공간으로 움직인 거나 나중에 이 운영궁으로 와가지고, 덕수궁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피 어린 과정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문서 하나도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1편이라고 분명히 1편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 왕조실록을 보면서도, 고종실록을 보면서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구본 신참론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이제 근대화를 하려면 어떤 근대화 철학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어요. 동도 서기론이 있었다. 근데 동도 서기론은 동과 서가 대립할 때는 동도란 우리나라의 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도를 뜻하기 때문에 동쪽 나라의 민족 국가를 세우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동쪽 나라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동도석이라는 우리나라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없어 거기에. 그러면 대충 중국 것이지 그렇게 되고. 그런데 중국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죠. 중체 서용론, 중국 것이 최고. 서쪽이 이제 그러시고, 일본은 화혼 양제니까 대화족이라고 하죠. 저희들을 일본의 혼을 바탕으로 서양의 제주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도 서기론으로 근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신에 고종이 그런 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우습더라예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더라 이거죠. 9번 신참론이라는 걸 내놔요. 9번 신참론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구규의 본 참이 신식, 구규를 본으로 삼고 신식을 참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참조, 우리 구규는 우리의 전통적인 법규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참작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참작이 무슨 뜻인지를 고종이 친히 설명을 해요. 직수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직수입했더니 문제가 막 발생하더라. 우리 몸에 맞게 개량해가지고 한국화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까지 해줘요. 예. 그냥 서양 것을 그냥 일준했더니 양식의 일준은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직수입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되고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겠고 한국화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위법도나 전식은 진실로 전면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하고, 우리 전통을 완전히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서속도, 서양의 풍속도 일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직수입할 수 없다. 응당 참작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준하고 참작을 대립어로 썼으니까 참작은 우리 몸에 맞게 참고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서 소화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화해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서양의 신식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약간씩 우리 거보다 나은 대목들이 있지 특별히 나은 건 없다고 그래요. 세밀한 부분에서 진전된 것이 있대. 그렇게까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 8년 사이에 완전히 근대국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세계관이 막 흔들리는 그런 개혁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좀 미묘한 부분에 미묘한 발전, 소피스티케이션을 시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농병일치제 그러면 그걸 국민개병제로 바꾸는데 원래 모든 백성의 농민이 거의 다 농민인데 백성이. 그렇죠. 거기 백성이 국민이라는 소리인데 그 군인이라는 소리인데 그거나 국민개병제나 뭐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고종이 보고 뭐 같은 뜻인데 서양 것이 좀 나아간 세밀하게 나아간 바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개선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서양 것이라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덧붙이고 상당히 자주적인 그 근대화 노선을 세운 거예요. 처음으로. 나는 이제 중도 개혁 노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완전히 서양 거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것을 신봉하는 것도 아닌 두 개의 가운데 노선을 간 중도 개혁적인 근대화 노선이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 다루었던 대한제국은 근대 국가였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 뭐 다 못했던 거 좀 미리 이거 마지막 마치고 다음에 들어갈 문제가 이제 대한제국은 백성의 나라였다.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 예. 대한제국. 물론 백성의 나라란 말은 조선이나 대한제국에서 쓴 말은 아닙니다. 민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번역을 하면 백성의 나라라서 민국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백성의 나라, 민중의 나라 뭐 이런. 근데 이제 민국이라는 말을 한중일 국가 중에서는 조선만 써요. 조선만. 중국이나 일본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말이에요. 네. 중화민국의 민국은 중국이 쓸 때는 이미 20세기에 쓰는 말이고 뜻은 공화국이라는 뜻이지 우리와 같이 백성의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백성의 나라는 양반의 나라와 대립적으로 쓰는 말이지 공화국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따지면 국민국가란 말이에요. 네네. 국민의 국가. 군주 국가나 양반의 귀족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 국민의 국가라는 뜻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 의미하고 그렇죠. 같은 그렇죠. 건가요? 같은 거죠. 국민은 신분적으로 자유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비도 없고 그 신분 해방이 된 그 집단적인 주체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국민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더라도 또 귀족이 남아있더라도 영국처럼 남아있더라도 국민의 국가일 수 있어요. 왜? 왕이나 귀족이 무늬만 귀족이고 무늬만 왕일 수 있어요. 영국처럼. 아무 힘이 없고 그냥 심볼리 거기만 하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실권과 그 잘난 사람은 전부 국민인 평민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영국에서도. 하원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지 상원은 아무 힘이 없거든요. 네. 상원이 하고 있는 건 대법원 역할밖에 안 해요. 영국은요? 하는 일이 없어요. 네. 그것도 거기 800여 명도 상원이 되는데 800여 명이 다 그 대법원이 구성될 때 그 안에서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조인으로서 귀족인 사람들이나 참여하지.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명예직으로 끝나고 왕도 별로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아예 품위만 유지시켜주는 품위기구지 실무적으로 일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왕도. 그러니까 영국을 지금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국민국가예요, 실은. 예. 왜? 그래서 국민국가, 근대국가는 국민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있으나 없으나 국민국가일 수 있다. 국민이 주권을 쥐고 있으면.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급이 존재하는 나라 아닌가요? 계급이 아니라 신분. 아, 신분. 예, 신분인데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 폐지는 안 됐는데 명예직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명예를 또 아주 좀 의미 있게 쓸 때도 많아요. 뭐 우리 저 비틀즈 같은 사람들 다 나이트작이 죽여가지고 네네네. 뭐 비틀즈 누구죠? 그 친구들을 경이라고 붙여주고 네네. 이제 종신이지만 세습이 안 되고 종신이지만 지금도 그 잘난 사람들한테 포상으로 그런 걸 주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그냥 명예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명예로서의 최고의 포상이라는 명예죠. 거죠. 최고의 명예. 그렇지만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권은 백성에게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 통할 수 있는 나라도. 네. 이 말씀은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지만 이때도 그 유사하게 대한제국 때도 백성의 나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내 책 제목이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책 제목이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입니다. 이 책 제목을 지을 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이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대한제국. 책 제목인데 이걸 붙일 때 문제를 거는 사람이 많았어요. 무슨 제국인데 백성의 나라냐. 근데 영국도 지금 왕국인데 왜 백성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대한제국도 그래서 백성의 나라일 수 있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민국이었다. 내용적으로 민국이었고 또 민국이란 말도 쓰는 거 좀 이따 보시면 알게 돼요. 네네.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뭐 사서 읽으시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용도가 많아요. 목침으로도 쓸 수 있고 솔직히 친일파 때릴 때도 쓰고 친일파 응징할 때도 쓰고 용도가 많습니다. 뭐 재미없을 때 읽어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민국이라는 말을 그러면 언제부터 썼느냐? 그 이전에 민국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무슨 말을 썼느냐? 조선을 표현할 때 군국이라고 불렀어요. 군국 또는 군지국. 아, 군주국. 네. 군지국. 임금의 나라. 그냥 해도 군국으로 임금의 나라인데 그 네. 말이 이제 영정조 때를 기점으로 민국이란 말이 무수히 쓰면서 백성의 나라로 실은 국채 변동이 일어나요. 조용하게. 어디서부터? 대궐에서부터. 조정에서부터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해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란 말, 민유방본이란 말은 서경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그 정치적 공리거든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그것은 백성이 주권자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민국이어야 되지 않느냐. 민유방본은 민방이라는 소리거든요. 백성의 나라, 민방. 근데 민국이나 민방이나 같은 말이니까 나라방자 나라국자. 민국이란 말로 쓰여져요. 그래서 어떤 민국지 대계 또는 민국 대계 이런 말 많이 쓰고 민국사, 국사를 민국사, 백성의 나라의 국사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백성을 그러면은 그 사이에 백성의 나라가 되면 양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 낑겨 있는 양반을 없애버리려는 그 왕들의 관심이 많아져요. 일국만민이라는 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일군 한 임금과 백성이 직접 교류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민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양반이라는 그런 계급 필요 없는 없이, 것이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임금님은 백성을 직접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소가 많아요. 그리고 경고도 하고 임금한테 꼭 수령을 통해서 백성의 상황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낑겨 있는 것들이 자기들의 위치나 기능을 정립하려고 엄청나게 왕의 그 탐문을 제약하는 그런 체제고 또 당연시 했어요 그걸. 근데 이제 영종조 때부터 내가 직접 알아야 되겠다.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많이
거둥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궁궐을 나가서 임금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보고 돌아다니고 인정을 살피는 걸 거둥이라고 그러는, 거동이 아니라 네. 거둥. 거둥이요. 거둥. 다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 거둥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한 임금은 영조였는데 그보다 많이 한 사람은 정조였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직접 알아서 백성을 직접 다 대면하려고 그랬어요. 일군이 만민을 대면하는 체제는 민국, 그러기 위해서 민국이라는 것이 돼야 된다. 백성의 나라가 돼야 된다. 백성의 나라라면 일군 만민이 돼야 된다. 이런 짝을 이루면서 이런 나라 개념이 발전해요. 근데 이게 이제 쓴 횟수를 보면 영조 때는 464회가 민국이란 말이 쓰여지고 또 조선 왕조실록만 보면요. 그리고 민국이란 말이 성정원 일기에는 2289회가 쓰여집니다. 민국이란 말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쓰여진지 알겠죠? 네, 네. 근데 가장 많이 쓰여진 때는 고종 때야. 고종 때는 이 영종조 때보다도 훨씬 한 더 4배 이상 쓰여져요. 예. 민국이라는 말이. 근데 대한제국 때 특히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도도놈 강도도 민국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런데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국호를 대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종이 선포해요. 반조문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대한국이란 말도 안 쓰고 대한국이란 말을 쓰는 거가 대한국 국제할 때 딱 한 번 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제국이란 말이 한 번 나와. 제국이다 그랬으니까. 대한은 제국이다. 네. 대한제국이라는 말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과 제국이 붙어서 쓰는 용어는 없었다 이거죠? 없었어요. 네. 친일파들 중에 일부가 네. 친일 문서를 작성할 때 대한제국이라고 써요. 아.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에서 자발적으로 쓴 것은 대청제국과 조약을 맺은 한청 통상조약에서만 딱 한 번 써요. 왜냐하면 대청제국 이놈들이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대한 두자 쓰기가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고 한 번 써요. 아하. 그리고는 거의 전반적으로 4번 정도 쓰고는 안 써요. 대체로 대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이었다. 대한이었다. 대한. 공식 명칭이. 네, 공식 명칭은 또는 대한국이라고 불렀다. 대한국. 아주 한두 번에 걸쳐서. 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 뭐 정옥자 등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국사학자들이 서울대 국사학과 사람들입니다. 대한제국이란 말에서 제국을 띄고 민국을 갖다 붙여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원래 국호가 대한이었다고. 대한제국이고. 대한제국이면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학자들이에요. 대한민국기와 대한제국 시기를 구분하려고 대한제국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대한제국기에 대한제국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았다. 대한이란 말만 썼다. 근데 민국이란 말을 가장 일반적으로 또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두 개가 자연스럽게 민중들에게 의해서 합성돼 버려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예, 저절로 만들어진 게 그러면 언제 집단 창작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언제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언제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날짜가 나와요. 아, 정확하게요? 연도가 1899년이에요. 아, 1899년. 여기서 그래서 한번 여기 예. 자료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예. 1899년 4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민국이라는 말을 쓰던 영종조 때부터 양반의 나라는 명실상부한 백성의 나라로 번역이 됐는데 대한과 민국이 결합한 대한민국 국호는 1899년 이래 이미 여러 신문과 정치 지표에서 쓰였고 정부의 태완금권 도안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정부가 처음 사용한 거예요. 네, 태완금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말하면 우리 한국은행권 돈이야. 아하. 그 대한제국 화폐 발행을 할 때 거기 이제 어디서 발행했냐?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한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자기를 대한민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른 최초 케이스예요, 이게. 그 이전에는 민간들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료를 보면 이게 팩트로 가야죠. 1번 사료를 보면 1번에 하나만 더 올리시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료라서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1899년 4월 22일 4일자 대한 독립신문 논설 아펜젤러가 주필일 때인데
당장 눈앞에 적은 이익을 생각하여 동전만 지어내더니 지금 와서 비교하여 보고 두면 리해 다소가 어찌하뇨 어찌하였던지 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계를 위하여 대단 애석히 여기니라. 앞서서 내가 민국 대계, 민국지사 이런 말 민국사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영종조 네. 때 이후에. 여기 이제 민국 대계란 말 앞에 대한만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계가 된 거죠. 근데 이건 서재필의 독립신문이 아니라 아펜젤레의 독립신문이에요. 서재필은 이미 돈 띵겨먹고 도망갔고. 여기 이제 그 아펜젤레가 주필로 사장으로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게 가장 오래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는 1903년 1월에 대한제국 정부 전한국에서 이제 태안근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도안에 이면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소지한 자에게 금 10판을 지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잘못 전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이로 찍힌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도안이고 주석으로 만들어진 그 도장이야, 도장. 그렇죠. 예. 도장이니까 뭐 잘못 읽을 수도 없는 거고. 정부가 처음 썼다. 그다음에 1907년 1월 6일자 대한매일 신보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땅이 막 서양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걸 걱정하면서 써놨는데 날로 본국 백성의 땅 소유권이 조석 간의 외국인의 수정으로 이전되니 생각건대 몇 년이 가지 않아 본국 인민이 한 척의 땅의 소유도 못 지키면 대한민국은 마침내 누구네 집 것이 될 것인가. 여기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죠. 네. 또 네 번째 보면 1909년 5월 30일자 대한매일신보. 참고로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는 1911년에 처음 씁니다. 이거는 근데 1909년이죠 아직까지도. 네. 아까 1899년부터 처음 네,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중화민국보다도 앞서 있는 그 계속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대한매일 신보.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베델 그 사장이 대한매일 신보 사장이 죽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뛰던 사람이 죽어서 이제 애석해야 하는 글인데, 육신은 비록 죽었으나 그분이 돌아가셨으나 영영이 승천해 30년 짧은 인생을 하소연하고 겸해 대한민국이 함께 함몰하는 상태를 하느님께 개진하는데 천상으로부터 종을 쳐 기백명의 영웅호고를 살려내 우리 대한을 도와 요기를 청소하시오. 귀신들을 청소하시오. 요괴를 말하는 거군요. 요괴. 요기. 여기서 대한민국이 함께 하면서 또 대한민국이 나오죠. 이건 일반인이 쓴 말이야. 그 기고문이거든요. 신문사에서 쓴 게 아니라 기고문이니까 일반 백성이 독자가 쓴 거죠. 기고문. 네. 그러니까 뭐 주필이나 뭐 편집국장이나 그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독자가 보낸 편지 이야기야. 그다음에 1909년 10월 16, 17일자 이때는 이제 외국에서 나온 만주에서 나온 건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틀에 한 번 격일로 나오는 신문인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한자로 남녀노소 구별 없이 자유독립을 호소한다. 여기는 이제 한자로 박혀 있죠. 그다음에 1908년 11월 정치 사회단체 모임에서, 이건 신문이 아니고 그놈들이 뭐를 결의하고 했는지 그것을 일본 헌병이 염탐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정시를 통일하며 대한민국의 단체를 통합하여,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이 두 번이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회 결사를 할 때도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막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신문이나 글에서만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1909년 9월 대한협회 일진회가 연합 간친을 하면서 술자리에서 이놈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여 일동에 의해 화답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 3번 했단 소리예요. 삼창. 이걸 또 이제 헌병놈들이 일제 헌병이 이걸 이제 염탐해가지고 자기들 본국으로 띄운 그 염탐문 보고서예요. 이거 일본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앞에는 신문이니까 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럼 과연 내가 그랬어도 대한민국 국호가 뭐 그때 집단 창작이
뭐 됐는지 의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사용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네. 집회에서도 사용되고 술자리에서도 사용되고 술자리 뭐 간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호의 이러한 광범위한 사용에 관해 더 자세한 설명은 네, 이 책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다뤄놨는데요. 이런 수준이었고 그러면은 백성은 나라를 하면 아까 자유와 평등해야 되는데 잠깐 신분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분해방의 수준은 중국이나 그 프랑스와 같았다. 프랑스. 그런데 놀라운 건 미국은 아직 민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흑백 차별이 너무 심해서 흑백 신분 차별이 심해가지고 신분제 국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는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 근데 법적으로 남아있던 거고. 흑인들은 네. 백인과 같이 식당에 들을 수도 없었고 마차도 못 탔고 기차도 못 탔거든요. 노예제도만 폐지가 됐던 거지 흑인에 대한 차별은 계속해서 법적으로 네. 확실하게 못 받게 했었어요. 그걸 흑백 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구체적으로 실제로는 신분제가 폐지가 안 된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노예제도가 폐지됐지 그 흑백 신분제는 새로운 형태로 변해서 이제 존재했고 확고했고 법률적이었어요. 그게 법률이 없어지는 게 1960년대니까 이 당시에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이 여기를 북미 합중국이라고 표현하지 공화국이라는 뜻이 그 당시에는 일본 놈인 후쿠자와 유기치가 공화국이라는 뜻으로 합중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북미 합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사용해요. 근데 프랑스에 대해서는 불란서 민국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평등한 나라예요. 평민국가라는 뜻으로.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같은 리스트에 나오는 거예요. 쭉 나라를 독립협회에서 나라를 쭉 써주고 그 주소를 써줄 때 공식 명칭으로 번역을 그렇게 해놔요.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제국이니까 대한민국, 불란서민국, 북미 합중국. 그다음에 대일제국, 대일본제국, 뭐 이렇게 대청제국 이렇게 쭉. 근데 거기는 왜 똑같이 북미 민국이라고 안 오고 프랑스처럼 합중국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프랑스는 완전히 신분해방이 된 나라로 인식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사료를 보면 명확히 그렇게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분해방 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전반적인 나라를 다 앞질른 거죠. 대한제국이. 네. 프랑스고 중국이고 우리 한국만 대한제국 한국만 신분이 완전히 해방된 나라였어요. 그 사실을 꼭 알아야 근대 국가였다 이 말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천하무생이 귀자해라. 천하에 나면서부터 귀한 놈이 없다는 그 공자의 정치 철학적 명제가 중국에 이어서 프랑스에 이어서 대한제국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6.25 이념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백성이 대의 정치를 하든지 뭔가 참정을 할 기회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국이었기 때문에 또 이 향정이라고 해서 이 향촌의 정치는 지방 수령이 마음대로 못하고 대체로 향회가 했는데 향회에 일반 백성들과 끼어들면서 민회로 변해요. 민회는 향촌 차원의 민국이었어. 만약에 안 듣잖아요 수령이. 그러면 민회가 밀란으로 바뀌어버렸어 바로. 그러니까 이제 탐관오를 몰리고 죽고 이제 막 1860년대는 완전히 밀란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밀란의 시대의 끄트머리에 1894년 동학혁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1860년부터 네. 1890년대까지는 혁명의 시대였다. 또 직업혁명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면 강원도 어디에서 봉기를 해가지고 밀란에 실패한 사람이 여기 전라남도 광양에 가서 또 밀란을 이렇게 같은 사람이야 보면. 그래요? 막 여기 전국구죠 전국구.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혁명을 하는 사람들. 혁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 좌파는 고향에서 혁명하는 사람 좌파라고 그랬거든요. 안절좌자 써갖고. 예. 우리 전봉주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했으니까 전국구 하려다가 안 오고 이제 고향에서 해서 좌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좌파 혁명가. 네. 대부분 훈장님들 출신이었다.
그 혁명가들이. 네, 아, 그 혁명가들이 네. 그러니까 지식인 출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때 유생은 지식인이었으니까. 네네. 유교적 지식인으로서. 그게 이제 하나의 참정의 민국에서 백성이 참정하는 하나의 통로였고, 이제 중앙에서는 그런 중앙 정부에 이렇게 높은 관직에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고종이 중추원이라는 걸 완전히 그 민선 의관을 뽑아서 만들어요. 다시 띄워주시면 자료로 대의정치 시동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종은 중추원을 의관 50명의 심의 견제기구로 개편해서 대의정치를 실험합니다. 1898년 11월 28일 뽑힌 의관은 독립의표가 17명, 완전히 이제 민간인이죠. 여기는 한국의표가 28명, 이것도 민간인 있는 여당격의 민간 의원. 네. 그리고 이제 왕당파 임금님 말에 이제 나머지 3명은 왕당파라고 볼 수 있어요. 3명밖에 안 됐어요. 왕당파는. 여당이 이제 28명, 야당이 한 17명 정도. 독립협회는 막 비판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를 전부 사법개혁을 해요. 사법개혁을 해서 대한제국은 재판소와 교전소, 법규 교정소를 설치해서 사법개혁을 했다. 그래서 판검사가 도입되고 법원이 독립된다. 그래서 법규가 정비되고 경국대전 체계를 혁파하고 근대적 법치주의를 이때 확립하게 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양전 지계 사업을 통해서, 양전이란 건 토지 측량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토지 측량하는 기계를 들여오고 또 외국인도 고용하여 기술자를, 그리고 전국의 땅을 처음으로 측량을 해요. 근데 이미 뭐 정조 때부터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못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제 거의 80% 가까이 하고 토지 소유권을 그러니까 땅 문서를 만들어줘. 이제 처음으로 근대적 토지 사적 소유가 확립이 돼요. 이때 검사라는 용어, 판사 검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고종 때 쓴 말이냐 다. 네, 그 전에는 사실 판검사의 역할을 지방 수령이 다 하셨죠. 수령께서. 네.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본인이 다. 그렇죠. 또 행정부 집정관도 되고 자기가 상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아까 향촌의 민회가 제약을 해 두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민국이라는 것은 이제 실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관철이 되는데 실제로 확립이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다시 이 말씀을 더 이제 부연을 하면 이 국호가 4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기억이 돼요.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 8년 뒤에 3.1운동이 일어나거든요. 8년 뒤에요. 1910년 8월 23일 국치일이니까. 그렇죠. 1919년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져보면 약 8개월, 8년 몇 개월 정도의 시간. 8년에 5 더하기 8년 한 7개월 뒤에 3.1운동이 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걸? 우리 애국가 가사 4절까지를 다 기억을 해요. 1919년에. 그런데 이 넉자, 대한민국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국가 가사는요, 사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거였죠? 아니, 대한제국기에 애국개몽운동과 더불어 많이 2,000여 개의 학교가 생기잖아요. 뭔가 노래를 불러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노래를. 그러면서 각 선생님들이 알아서 막 이제 그 애국가를 만들어요. 그 곡조는 뭐 알아서 막 붙이고. 그러니까 가사는 사실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집단 창작이에요. 대한민국 국호처럼. 그러니까 집단 창작인 건 한데 이거를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치호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창호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둘 다 말도 안 되는 근거 없고 입증이 안 돼요.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 대사관의 요청에서 확증을 하려다가 확증이 안 돼서 다 부인해버려요. 결국은 집단 창작 그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치호설이나 안창호설이나 그냥 설일 뿐이지. 그들이 주장한 거예요. 특히 안창호설은 그 후손이 주장한 거고 그 윤치호설은 윤치호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요? 친일파가 해방되고 나서 나를 애국가를 만든 사람으로 공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친일파로 몰더라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 같은 특히 예. 그 후렴구 있죠. 예. 대한 사람 대안으로 그 후렴구는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에 거의 똑같이 나와요. 앞에 가사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도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세 우리나라 만세 보호는 상제께서 상제께서 우리 임금을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보우라는 말은 그 이전에 고종이 그 독일인에게 부탁해서 만든 그 애국가 가사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상제라고만 나와서 그러지 보우란 말도 그대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애국가 가사의 앞부분들을 사절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은 쪼각쪼각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사료도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서 수백 개 돼요. 400여 개 됩니다. 근데 누가 이제 그것을 자꾸 정리해 간 거죠. 골방에서 정리해서 제일 나은 것이 채택돼서 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집단 창작의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의 흐름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집단 창작한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 그 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국호도 그렇지만은 네. 이제 우리 애국 가사도 그렇고 가사, 예. 그다음에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다. 고종이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정하지 않았어. 네네. 근데 이건 뭐 그냥 간섭헌법으로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다. 무궁화야. 그거는 무궁화는 그러면 언제부터 국화가 됐을까요? 이런 말을 조선 때 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 근화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동국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동국대학교 동국 근화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궁화와 가까이 우리를 시인들이 많이 묘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많이 이제 그 국화로 쓰여지게 된 게 대한제국기예요. 일반인들에 의해서 많이 더 모종도 많이 하고 막 기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제 때 암암리에 저항할 때는 자기 집을 무궁화 나무를 심어서 저항 정신을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이 심으면 잡아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기의 하나의 열기와 또 그 투쟁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게 국화로 정착해 간 거죠. 그 세월도 오래 걸리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참여하고. 무궁화라는 그 꽃 이름 때문에 그 국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 또 있던데 그 말이 어떻게? 저는 근화라고 불렀지 무궁화라고 안 했어요. 근화라고 불렀어요. 근화라고 부른 것을 자꾸 무궁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그때요. 대한제국에서 쭉 이어질 때부터 이게 무궁무진하게 피니까 우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이나 비슷한 이야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다할 궁자 없을 궁자 다함이 없는 꽃이야. 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꽃. 네, 근화를 자꾸 그렇게 바꿔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일제 항쟁기에는. 그럼 근화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 거죠? 근화는 그 꽃 이름이요, 한자로. 그 꽃을 그렇게 가려서 근이에요, 근화. 무슨 근자를 쓰는 거예요? 근화에서? 그 나무 근자에 나무 목자에 근자. 아. 삼가할 근자에 예. 말씀만 빼고 나무 목 들어가면 근이요. 아, 네. 그 근자를 쓰는군요. 네. 그러니까 근화라고 부르던 이름을 그냥 무궁화로 자꾸 바꿔 부르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근화라고 해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식으로 뭐 어디에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무궁화가 정식 명칭이죠. 예,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민족의 끈기에 합당한 것 같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집단 창작으로 정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나라 한국어가 국어다. 아,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날 우리 교육부 장관이 앞으로 이제 영어를 국어로 한다 그러면 탄핵이야. 위헌이야, 위헌. 관습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관습헌법을 헌법에 명기하지 않느냐? 명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명확할 때는 명기 안 해요. 근데 그것들은 다 헌법적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야. 그 다음에 이런 거 지난번에 또 잠깐 중첩되는 대목이지만 누구죠? 안익태요? 안익태의 그 곡조, 그 애국가 곡조, 네. 곡조는 1938년경부터 임시정부 내에서 사용을 해요. 근데 무허가로 사용을 해요. 일반인들이 불러요. 그것이 이제 41년에 이제 처음으로 써도 된다 허용을 해. 안익태가 안익태 그 가요를
이 애국가에다 붙여서 노래 불러도 된다라고 허용이 처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누가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임시정부가. 임시정부에서. 내가 결정에 의해서. 그 이전에는 그냥 막 불렀어요. 그냥.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8년부터 불렀으니까 대단히 오래 부른 거죠. 지금까지 부른 것은. 문제는 이것이 관습이거나 관행인데, 관습일 경우는 법률적인 효력을 갖거든요. 그리고 헌법인 경우는 헌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논란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익태가 친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그걸 만들 때는 엄청난 애국자였어. 3.1운동 참가자고.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유럽 가기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헌법이 돼버린 뒤에는 이걸 폐지를 하려면은 몇 사람들이 운동해서 안 부른다고 해서 폐지되는 거 아니야.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합의가 이제 바로 내가 말하는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죠. 왜냐하면 헌법 개정은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회에서 제안이 돼야 되죠. 앞으로는 이제 애국가 말고 이걸 부르자라고. 그다음에 3분의 1에 의해서 의결돼야 돼. 의결된 것을 대통령에 의해서 한 달 이상 공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로 동의를 얻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이제 헌법이 확정되잖아요. 대단히 복잡한 그 개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만약에 헌재에서 이것을 관습헌법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무궁화가 국화다, 또 한국말이 국어다, 아니 한국어다, 또는 뭐 이 대한민국 우리 국호다, 또 기타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안 하고 서울이다 이런 거 판결이 이미 끝나버렸죠. 그런 식으로 판결할 것도 없는 것들이라면, 지금 애국가는 약간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을 헌재에서 해줄 필요가 있긴 있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관습헌법이야. 안익태의 애국가 이곡조로서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가령 이렇게 1984년에 국회 하강식 할 때 애국가를 연주한다, 주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애국가는 그냥 관습적으로 안익태 거라고.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현재는 애국가라는 게 관습헌법으로 이제 굳어져 있는 그런 그리고 상황이라고 안익태의 말씀이신 친일은 간접적인 친일, 만주국을 칭송했던가, 아니면 나치를 칭송한 거예요. 또는 나치와 협력한 거, 또는 이제 다른 하나는 거기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은 일본인들이 그 사람의 음악 실력을 인정해 가지고 그 일본혼을 담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 그 사람 실력을 인정한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뭐 서울대 음대 학장한테 일본인들이 일본 시민가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 상황은 다른 거잖아요. 아니 뭐 그거 따를 거 없이 그 음악가가 상황은 이제 상황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황은 많이 바뀔 수 있는 게 나치를 협력했다고 그래서 꼭 우리나라를 해치고 일본을 도와줬다, 그걸 결론을 내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들인 핀란드나 아일랜드, 특히 아일랜드는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나치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독립을 해요. 영국하고 나치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게 나치의 군대였어. 예의례로 나치 군대를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비백산하게 영국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일랜드의 독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독립공화국이 쓰고 그걸로. 그리고 핀란드 그 군대 영화 한번 보세요. 완전 독일군 군모야. 똑같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는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유태인 학살이랄지 아우슈비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그런 그 학살이나 이런 것들을 독일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했던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나치가 좋다는 뜻은 아니고, 나치는 문제가 많은 인류의 천일 공노할 세력인데, 작은 약소국들이 자기들이 독립하거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악마하고도 타협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안익태가 내가 악마하고 타협하는 심정으로 나치하고 했다, 저 핀란드랑 똑같이 같은 시대야? 핀란드가 소련하고 싸우고 있을 때 나치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지키거든요, 나라를. 그런 식으로 악마하고도 어떤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면은, 그게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거나 또는 쟁취할 수 있는 거라면,
그리고 간접적인 나치를 친화했다 해서 간접적으로 친일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재명인이 현재명 같은 음악가들은 그야말로 우리 청년들 총알밥으로 나가 죽으라고 연주 그런 곡을 만들고. 그런데 초대 서울대 음대 학장을 했잖아요. 네, 그 사람 뭐 그 친일 행각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고 직접적이지도 않고 간접적이고. 근데 어쨌든 안익태 같은 경우에는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는 사람 아닌가요?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있는 거 다 믿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의 노무현 정부 때 통과된 법률 있죠? 그것으로 비춰보면 거기서 빠져야 될 사람이 많아요. 네, 아무튼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그 법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친일 인명사전.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은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거기에서 이제 민간 단체에서 만든 거라는 건 뭐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 공식성이 없고 그때 작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그 법률에 지금 노무현 시대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라고 했죠? 일제 강점하에 반민족 행위자의 규명에 관한 특별 진상조사위원회가 그때 그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나중에 저 이명박이 해체시켜고 이제 작업하다가 말아서 지금 또 명단이 더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더 해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지난번 내가 말씀드린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있죠. 48년 거. 그거보다 조금 넓어. 조금 넓지만은 그렇게까지 모질지 않아요. 그 기준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안익태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익태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정주가 친일파였잖아요. 안익태도 친일파였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정주는 현재명 수준이고 이건 10분의 1도 안 되는 친일이죠. 깨끗했으면 좋죠. 우리나라 애국가를 만든 사람이 그냥 완전 일관된 우리 김구 선생 같은 분이 만들었으면 제일 좋은데 이자가 애국할 때 만들었는데 나중에 애국을 아닌 이상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친일 행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친일파였다는 거는 맞잖아요. 한때 친일파였다는 거. 난 친일파와 친일 매국노를 구분하니까 친일은 일제시대 때 친일하지 않은 사람 못 살아남아. 애국자들 그 독립투쟁한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되는 게 군사 점령지와 식민지를 구분해야 돼요. 식민지는 자식도 길러야 되고 학교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일본인들하고 또는 제국주의 국가들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데는 아예 제국주의 국가의 언어를 채택해서 영어를 쓰고 프랑스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세요. 근데 그 시대에 자기 자식도 학교도 보내고 가르치고 산수라도 가르치려면 일본 학교 소학교 보내야 되고 그런 때 그 보내고 또 경찰도로 좀 친하고 잘 지냈다고 그래서 친일파로 다 죽여버리면 돌아버리면 안 되듯이 이게 숨만 쉬어도 식민지에서는 친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친일파를 소탕한 거 그건 이적 행위의 법에 의해서 소탕했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하고는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 매국 행위를 했던 사람들 그건 이제 반민족 행위라고 우리가 정해놨죠. 그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관료들이 무조건 다 친일파로 봐야 되느냐 반민족 행위자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악질 친일파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화예술인 쪽에서 친일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기준도 명백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악질 친일파는 분명히 있죠. 현재 뭘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 청년들을 나가서 죽으라고 그런 걸 쓰거나 그러면 그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데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규정이 딱 나와 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안익태는 안 들어가 거기에는. 까미까제를 가라고 하거나 또는 뭐 남양군도 가서 뭐 사쿠라처럼 죽으라고 시를 쓰거나 서정주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을 칭송을 하고 친일 괴뢰국이었잖아요. 만주국은 일본이 세운 괴뢰국이었잖아요. 아니 그 만주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만주국을 칭송했던 만주국에 들어가서 만주환상국을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이게 만주국에 들어가서 만주 군인이 된 사람이 친일이 아니듯이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듯이 많아요. 다 그 사람들은 다 우리 반민족 행위 특별조치법에 저촉이 안 돼.
17개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예,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아무나 몰면 안 된다 이 말이 내 말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법에 알겠고요. 따라 판단을 해야 되지. 예. 그 법을 만들 때는 엄청나게 신중하게 만든 거예요. 네. 만주국에 들어가서 만주 군인이 됐거나 만주 장교가 됐거나 네네. 또 그 간도 특설대에 들어가서 나중에 배치받았는데 이미 독립군은 다 소탕된 뒤에 들어간 사람, 가령 백선엽 같은 것도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백선엽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처벌하라는 규정은 없거든. 실제로 우리 독립군을 소탕했느냐의 문제야. 근데 박정희는 소탕을 했어요. 소탕을 해서 그 공로로 그 만주 군관학교를 들어간다고. 입학 자격증을 얻어. 만주 군관학교의 선후배 관계 아닌가요? 거기 그 백선엽하고 박정희하고. 근데 만주 군관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나가 달라. 박정희는 우리 독립군을 소탕을 한 공적으로 입학증을 얻어. 네. 그러니까 이미 독립군을 싸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A급 반민족 행위자 C양에 걸리는 거예요. 사망에. 박정희. 거물이지. 네. 근데 그 뒤에 7개 쭉 나열된 것 안에 거기 안에도 백선엽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말이 애매한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 말을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갔을 때는 눈을 씻고 봐도 독립군 없었다고 그랬어. 근데 그걸 입증을 한다면 누군가 또는 반증을 못하면 몰 수가 없죠. 그 백선엽의 자서전에 그 내가 다 봤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 없어. 아까 내가 그 토벌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조선인을 토벌했다. 간도 특설대가 토벌하는 부대였다. 예. 설명을 하지. 자기가 토벌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 아무튼 이제 논란이 일본말로 있기 써야진 때문에. 책이야. 일본말로 써야진 책 그게. 예. 지가 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다른 글에 자기가 갔을 때 41년, 42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41년, 40년 이전에 이미 항일 연구는 다 거기서 소멸하거든. 아무튼 저기 교수님 요 얘기는 여기까지. 그 얘기는 왜냐면 서로 이제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인 건 뭐. 내 말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네. 함부로 몰지 말라 이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네? 아무튼 어떤 논란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40명 안에 들어있고 여기는 60명 명단인데 여기는 빠져있고 친일파 됐다 안 됐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집안이 500명씩 막 그러는데 족속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규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는 건 대단히 곤란하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정도로만 놔두고 예. 지금 법률은 곧 만들어지니까 파묘 기준이 나중에 만들어질 거예요. 파묘.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친일파인 경우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경우에는 파묘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만들어질 거예요. 기준이. 네. 그 기준을 만드는데 우리가 의견을 보탤 수는 있어도 누구를 함부로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해서도 안 되고. 예, 뭐 아무튼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그 기준, 친일파에 대한 그 기준 있는 그 법령을 제가 같이 한번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을 한번 이제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48년에 예, 특별법하고 네,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1993년에 특별법 두 개가 중요하다. 그 법률들은 그렇게까지 매섭고 거칠지 않다. 네,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려고 신사숙고해서 만들어졌고 그걸 꼭 나는 중시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함부로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죄적이나 행적을 추구할 때는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증거가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뭡니까? 증거가 없을 때는 본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반증을 못하고 누구도 거기 같이 만주 특설대 가령 백선엽이랑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백선엽이 그 소탕하고 다녔다는 증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버려서 그렇지만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네, 아무튼 문제가 네,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왜 만주 특설대 들어갔냐 그렇게까지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노할 수 있지만은 예, 그 분노는 그 법률들에서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욕할 수 있는 거지만은 법으로
그러니까 잔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친일파냐 아니냐 또는 친일 매국노냐 아니냐에 대한 그 기준, 그 정해놓은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제 결론성으로는. 그렇죠. 그 예. 법률은 내가 네. 말씀드린 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게 군사 점령지와 예. 식민지를 구분을 하는 것을 깔고 있어요. 네. 식민지는 그렇게 대단히 다 얽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군사 점령지는 이적어죄로서 적군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만 하더라도 또는 자기 집에 적군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하거든요. 네. 대단히 엄합니다. 그리고 네. 끝까지 추적해요. 조금만 도와줬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처벌한 나라가 프랑스, 중국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독일도 그런 식으로 처벌을 했잖아요.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벌을 했잖아요. 무슨 끝까지 그런 소문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라. 그런 적 없어요. 그래요? 나치는 독일이 전부가 나치인데 무슨 나치하고 독일인이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치 만세 안 부르는 놈도 있어요? 네. 나치 군대 중에 나치 그런 SS 따르고 그 꼬복노릇 안 한 놈이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 경찰 안에 나치 끈앞풀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충 악질들만 처벌하고 그걸 나치 피지령이라고 하는데 탈나치화를 그렇게 철저히 못해요. 하는 법은 있지만 누군지 애매한 놈들이 너무 많아서 또 거기서 또 살아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극우당의 또 밑뿌리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네. 그렇게 철저히 독일에서는 하지 않아요. 지 민족이고 그 당시 저희들이 뻔히 알듯이 나치하고 협력하지 않는 놈 한 놈도 없고. 당시에 독일이라는 국가 자체가 어쨌든 독일 자체가 나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치, 친나치 또 비나치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떤 사람들이 이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나는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 친구가 유대인 그 12살짜리 친구인데 그놈이 그 낭떠러지에서 꽃을 꺾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야. 그래서 근데 이놈이 진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 순간에. 그래서 자기는 평생 자기가 밀었다는 죄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그 나치 시대에 자기는 손도 까딱 않고 마음으로만 유대인들을 다 청소해버리를 바란 정도밖에만 안 했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자들이 독일에 너무 많다. 네. 나는 그 어린 시절도 지금 마음에 걸리는데 왜 그렇게 독일인들은 사기를 그렇게 치느냐, 집단 사기를. 그런 소설이 있어요. 아무튼 네, 뭐 교수님의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는 저희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각자가 이제 다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 말씀이 이제 뭐랄까, 교수님 의견에 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정서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뭔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안익태가 그런 짓거리 안 한 것보다는 나쁜 거니까 네. 그만큼 욕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애국가를 폐지해야 되고 막 이렇게까지 가버리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가의 문제와 안익태의 문제는 별개로 보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애국가 문제는 이제 헌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헌법과 법률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령 보세요. 어느 정도 이들이 친일을 하냐면 이 서정주 같은 경우 쓴 시를 한번 보면 기가 막히게 신풍특공대, 가미까지 특공대를 예찬을 하잖아요. 그런 시가 있죠. 서정주는. 그게 하나 갖고 다니는데 이런 식의 나쁜 짓거리를 그 안익태는 그렇게까지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음악을 나는 잘 못하지만은 애국가의 곡조, 안익태의 곡조가 불가리아의 그 이병대 행진곡을 본땄다. 딱 두 번 반복되는 또 뒤에 한 번 반복되는데 두 음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다 다르고 또 장조도 다르고. 그런데 그 음악 표절에 관계되는 사람은 적어도 한 줄 이상, 음이 아니라 한 줄, 두 줄 이상 돼야 표절로 봐요. 표절이라고 몰아버릴 수가 없다고. 완전히 분위기도 다른데. 예, 알겠습니다. 뭐
곡의 분위기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일단 저도 음악 전문가가 아니고 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뭐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어떻게 제가 교수님보다 학식이 많이 딸려서 제가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 네. 말씀은 이 우리 근대사와 관련된 이 대한제국 관련해서는 네, 네. 그 대한제국기의 집단 창작으로 무궁화가 네, 국화가 됐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집단 창작으로 만들어졌다. 그 시대에 또 우리 애국가 가사도 사절까지 다 만들어졌다. 네. 근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나가고 3.1운동 때에도 불려지고 네, 또 네. 대한민국 국호가 3.1운동 때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뜻으로 신한민국이라고 정부가 수립이 돼요. 이제 페이퍼상으로만. 네. 그래서 그것이 옮겨져 갖고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그 정부 조직법, 서울에 있었던 신한민국의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법이 만들어집니다. 헌법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국호를 살려서 다시 신자 빼고 그냥 대한민국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뭐 감론을 네, 바꿨대. 그렇게 됐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한제국은 민국이었다, 또는 대한제국은 백성의 나라였다, 이 말씀을 네, 네. 완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이었다. 그 주제가 맞죠? 다음 시간에. 예. 예. 자, 다음 시간 여러분,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혹시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가능합니다. 명절 전날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가능하시겠어요? 예. 저희가 안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안 가능하지 않으면 연락을 주세요.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